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보기엔 김수원 대표님이 네. 코디네이터를 두신 것 같아요. 이야. 요새 점점 화사해지고 계세요. 아, 그래요? 야. 네. 핑크. 제가 보기엔 PPL을 이제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브랜드 하나 찍어놓고 네. 밀어주죠 한번. 여기 가슴에 하나 이렇게 아니, 근데 옷 들어가는 거. 의외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의외로 모든 옷이 잘 어울려요. 맞아요. 네, 저희 뭐 후드티도 입혀드렸는데 의외로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야, 저분이 저렇게 잘 어울린다면 나도 괜찮다. 나는 정말 엄청나겠구나. 아, 그럼요. 예. 많은 분들에게 자신감을 드리기 위해서. 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모델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도 네. 핑크빛 김수원 대표님. 오늘은 교보생명이 재물입니까? 예, 교보생명 이야기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아마 신문에 보도들이 많이 돼서 네. 최근에 뭐 한 2, 3년 동안에 간간히 보도들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내용을 기본적으로 많이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네. 제가 이 좀 뭐 굉장히 좀 사실은 깊숙한 이야기들을 좀 뭐 나름대로 취재도 하고 예. 여러 가지 뭐 인터뷰도 좀 하고 준비를 했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이게 좀 최대한 좀 쉽게 전달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기본적인 내용 자체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특히 이제 보험사 밸류에이션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우리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 뭐 일반 기업 밸류에이션도 쉽지가 않은데 우리 보험사 밸류에이션 문제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좀 쉽게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고 할 것 같아서 예. 또 뭐 시간대가 뭐 오후 5시 넘을 시간인데 너무 깊은 이야기를 하면 또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좀 머리도 아프실 것 같아서 예. 좀 깊은 이야기들은 좀 많이 제가 일부러 조금 배제를 좀 했습니다. 네. 하고 그냥 편하게 좀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네. 이야기를 이제 중심으로 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사건은 뭐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아주 그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똥누로 들어갈 때 하고 똥누고 나와서 조금 달라지는 뭐 그런 케이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로 이제 다 정리된 것 같아. 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물론 인간사 이제 많은 것이 그래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사정들이 있어서 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뭐 축약하기는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한마디로 뭐니 하고 물어봤을 때는 똥 싸러 들어갈 때 하고 똥 싸고 나와서 좀 달라지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좀 사정이 급해요. 뭐 이제 좀 돈이 많이 필요해요. 뭐 어떤 집에 뭐 한 금액을 한 5억 정도로 해볼까요? 한 5억 예. 정도가 지금 굉장히 급하게 예. 그 단기간에 이제 급전이 필요한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를 찾아가는 거죠. 예. 찾아가서 2% 내가 좀 비상장 주식이 좀 있어. 근데 이제 요게 뭐 대충 한 5억 정도 네. 될 걸로 생각되는데 요걸 좀 사줘. 그리고 이제 내가 5억을 좀 이렇게 네. 좀 융통을 좀 하자. 근데 요 주식이 나중에 IPO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IPO가 되면 네. 아마 5억 이상 갈 것 같으니까 나쁘진 않을 거야. 이제 우리 2%는 이게 뭐 김수원 대표가 그래도 뭐 옛날에 같은 직장에도 좀 다녔고 그런 인연도 있고 보아하니 좀 상황이 다급하니까 넉넉지 못하지만 저 은행 대출 좀 받고 어떻게 해서 이제 5억의 이 주식을 사는 겁니다. 네. 사고 뭐 또 상장한다 하니. 또 이제 IPO도 한다고 하니까 IPO 하면 나중에 이제 뭐 이게 혹시 막 15억 갈 수도 있으니까 네. 이거를 이제 이 주식을 이제 인수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좀 찝찝하잖아요. IPO 될지 안 될지 좀 불확실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그럼 한 가지만 약속을 좀 해달라. 만약에 3년 내에 IPO가 안 되면 이걸 다시 되사주라. 그래서 되사주는 가격은 매입 가격인 그 5억 원이나 아니면 그 이제 되사주는 그 시점에 시장 가격, 시장 평가 가격보다도 요거 두 개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산 5억은 좀 보장을 해달라. 그리고 그 시장 평가한 가격에 따르겠다. 만약에 IPO가 되면 그 IPO 리스크는 내가 그냥 다 지겠다.
IPO 하고 나서 뭐 이게 시세가 뭐 3억으로 떨어져도 그건 온전히 내가 그냥 다 감당을 하겠다. 그 대신에 IPO가 안 돼서 이 주식이 이제 환금성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나도 곤혹스러우니까 그 5억 또는 그 이제 그 3년 뒤에 IPO가 안 되는 시점에 시장 가격. 마켓 밸류 대비해 마켓 밸류로 평가한 그 가격으로 좀 사달라.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3년이 지났는데 IPO가 안 됐어요. 안 되니까 이제 2%가 이제 나를 찾아와 가지고 형 끌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아이씨 역시 뭐 이러면서 이제 짜증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게 그 마켓 밸류로 평가를 해보자. 근데 이제 우리 둘이 처음에 이제 그 주식 주고받을 때 이 마켓 밸류에 대한 약정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식의 평가법을 쓸 건지. 네, 어떤 식의 평가법을 쓴다. 그래서 나는 나대로 어떤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공신력 있는 기관한테. 그다음에 2%는 2%대로 또 공신력 있는 기관한테 평가를 받아. 그래서 쌍방간에 이제 평가받은 가격을 딱 까는 거지. 깠는데 이게 10%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네. 만약에 10%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면 그 10% 이내면 그냥 평균해버려. 네, 평균해버리고 10% 이상 가격 차가 나면 제3의 기관을 선정을 해서 거기서 평가한 가격대로 서로 지분 양수도를 하자 이렇게 네.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3년 뒤에 5억보다 높으면 그 가격에 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3년 뒤에 이제 IPO가 안 돼가지고 2%가 나를 찾아와서 이 계약대로 하자 그러면서 2%는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한테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받아보니 이 가격이네 이게 뭐 한 8억 정도 된다고 하네. 네. 그러니까 이제 김 대표도 빨리 받아오시오 그러는데 나는 안 받아. 그렇지. 내가 언제까지 꼭 즉시 받는다는 그러니까. 얘기는 안 해주지.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그런 약정을 하기는 했었니?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야 그 약정이 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니? 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이행을 안 하니까 이제 2%가 소송을 걸었어. 이행을 안 한다고 소송을 걸었는데 그 소송 와중에 또 내가 이제 저기 누구야 2%한테 네. 아니 근데 그때 그 공신력 있는 기관한테 평가를 받은 거 그거 내가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 그거 왜 그렇게 개입을 많이 했냐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지 뭐 그냥 그 기관이 평가하는데 뭐 되게 간섭을 많이 했더라 놀려줘라, 그러면서 놀려줘라. 이제 내가 또 이제 역으로 이제 2%를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사건이 진행되어 온 거예요 예. 가정인데도 기분 나빠. 듣는 동안도 기분 나쁘네요. 그렇게 된 건데 요게 이제 그 2012년에 그때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 지금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죠. 예. 네. 예. 대우 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을 한 24%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때 대우 인터내셔널이 좀 해외 사업에 좀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우리 그 해외 그 자원 개발 있잖아요. 해외 자원 개발에 이제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 자금이 딸리니까 교보생명 지분 24% 이거를 이제 공개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교보생명의 이제 신창재 회장이 딱 보니까 이 지분이 24% 덩어리잖아요. 그때 신창재 회장이 가진 지분이 36%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게 이 지분 24%도 있고 또 캠코가 가지고 있는 그 교보생명 지분도 뭐 네. 좀 있었고 예. 나머지 이제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 약간 그 굵직한 지분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영권에 좀 위협을 느낀 거지 신창재 회장은. 그래서 그때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 지분을 그 어피니티라고 하는 그 해외 사모펀드가 인수를 하기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그래서 그 컨소시엄 안에 어피니티하고 이제 우리 IMM 예. 또 이제 그 누구죠? 베어링 에쿼티 파트너스가 아시아라고 예. 거기도 이제 사모펀드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투자청 그 GIC 이렇게 이제 어피니티 포함해서 네 군데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지분 24%를 1조 2천억 원의 낙찰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주당 24만 5천 원으로 평가를 해서 총 네. 1조 2천억을 들여서 이 지분 24%를 인수를 하는데 그때 이제 신창조 회장이 이 지분은 그 나의 우호 지분, 그 백기사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네. 이 덩어리의 지분이 이 적대적으로 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돌아서게 되면 내 경영권이 흔들리게 되니까 예. 그래서 주주간 계약을 합니다. 서로. 교보 신창재 회장하고 그다음에 그 어피니티 컨소시엄하고 예. 주주간 계약을 합니다. 근데 서로 그 신창재 회장의 그 경영권에 대해서 그 계속 이제 찬성 동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그때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뭘 받아내냐면 그때 이제 2012년이니까 3년 뒤에 2015년 8월까지 교보생명 IPO를 한다. 만약에 15년 8월까지 IPO가 안 되면 이 어피니티 쪽이 그 풋옵션을 나를 네. 상대로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지분을 되팔 수 있는 권리. 주식 다시 가져가라. 주식 그렇죠. 다시 가져가라. 그러니까 풋옵션 권리를 이제 준 거예요. 그때 이제 풋옵션 권리를 줄 때 그때 그 풋옵션 권리 행사 가격이 매입 가격인 20주당 24만 5천 원 또는 그 FMB 그 페어 마켓 밸류 공정 시장 가격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평가 가격 시장에서 얼마 예. 그때 당시에 얼마 되는 가격이냐.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교보생명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 평가를 한 가격, 요거 두 개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신창재 회장이 대사 주기로 그렇게 그 약속을 한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2015년 8월까지 IPO가 안 됐어요. 네. 그게 왜 안 되냐면 그때 뭐 이제 좀 전반적으로 저금리고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뭐 저금리가 되면 그 회사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예. 저금리 상황에다가 그때 이제 그 보험 회계 기준 그 IFRS 그 17 그래서 이제 보험사 그 부채 시가 평가 문제 예. 때문에 보험사들이 자본을 확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보험사 자본 확충 문제 또 이 자본을 도대체 얼마나 확충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또 저금리 상황에서 또 보험사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상황이 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 IPO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할 만한 좀 여건이 이제 안 된다 그런 이유로 계속해서 그 IPO를 이제 미뤄온 거죠. 미뤄오다가 2015년에도 안 되고 이제 계속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FI 쪽에서는 뭐 IPO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이제 지속적으로 피력을 했는데 그 신창재 회장과 이제 교보생명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이 안 따라주니까 좀 하기 어렵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IPO를 피해가다가 2018년 들어서 어피니티 쪽의 대표가 그때 교보생명 이사회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사회이사인가 예, 사회이사로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교보생명 이사회에서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IPO를 할 듯 하다가 신창조 회장이 거의 이거 좀 무기한 연기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그 IPO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이제 접어버리는 그런 분위기로 가니까 2018년 10월 달에 그냥 전격적으로 그 풋옵션을 행사를 하죠. 10월 달에 풋옵션 행사하고 바로 이제 주주간 계약에 따라서 풋옵션 행사하면 풋옵션 행사 시점으로부터 30일 내에 그 FMB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을 해서 교보생명의 그 가치 평가를 해서 예. 그 가치 평가된 가격을 어피니티 컨소시엄 쪽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되죠. 그러면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그와 동시에 신창재 회장이 또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 페어 마켓 밸류를 또 받아가지고 예. 서로 이제 딱 만나가지고 봉투를 탁 까야 돼 이렇게 탁탁 까가지고 10% 이내냐, 네. 10% 이내면 그거 두 개를 섞어서 평균한 가격을 풋옵션 행사 가격으로. 네. 근데 10%를 넘어서게 되면 네. 10%를 넘어서게 되면 FI 쪽에서 그 세 개 기관을 딱 선정을 해서 신창재 회장한테 던져주면 신창재 회장이 그 세 개 중에서 골라서. 이 기관으로 하자 해서 이제 하나를 딱 찍어가지고 진행하기로 그렇게 하면 이제 되는 건데 네. 신창재 회장이 거기에 응하지를 않아요. 풋옵션을 행사를 했는데 그 풋옵션에 응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쪽에 이제 FI 쪽에 어피니티 쪽에서는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저기 풋옵션을 행사를 했는데 네. 빨리 기관 선정해서 FMB를 우리한테 달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신창재 회장 쪽에서는 아주 명확한 이유는 공식적으로 명확한 이유는 제시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매체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뭐였냐면 야, 그 주주간 계약에 그런 게 들어 있었는 줄 사실은 내가 세세하게 그거 못 봐가지고 못 봤다.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주주간 계약에 그런 그 풋옵션 내용이 있었는지 그거를 내가 몰랐다. 그래서 밑에 실무 임원들이 제대로 보고를 안 했다. 그래서 나는 잘 몰랐다.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예. 나오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조금 바뀌어요. 예. 뭐라고 바뀌냐면 그 풋옵션은 무효다. 무효다. 네. 이제 몰랐다에서 무효다. 무효다. 그렇게 갔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풋옵션이 그 유효하다는 게 법적으로 입증이 되면 내가 응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말이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남양유업에 향기가 난다. 나는 좀 오해하고 있나요, 제가? 약간 그런 향기가 나기는 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피니티 쪽에서는 이 보니까 도저히 이 이제 신창재 회장이 풋옵션에 그 응할 의지가 이제 도저히 안 보이니까 예. 그냥 바로 그 19년 3월달에 네. 국제중재 소송으로 그냥 갑니다. 그냥 바로 오케이. 국제중재 소송으로 바로 가버려요. 근데 그 국제중재 소송의 결과가 올해 이제 9월달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2년 6개월 만에 중간에 코로나 있었잖아요. 예. 코로나 있어가지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줌으로 재판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요. 많이 지체됐는데 9월달에 올해 9월달에 뭐 국제중재 소송 결과가 나왔고 국제중재 소송 결과가 나오자마자 신창재 회장 쪽에서 우리가 이겼다 하고 이제 딱 이제 보도 자료를 말 내고 그랬는데 네. 어피니티 쪽에서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서로 이겼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어떻게 서로 나왔는데요? 이겼다고. 어떻게 나왔는데요? 그게 네. 그 국제중재소송의 그 판결문 중에서 서로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유리한 부분을.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 신창재 회장 쪽에서는 야 너네 그 FI 둘이 이 중재 소송을 낸 이유는 풋옵션 그 행사. 안진 딜로이트 안진에 의뢰했던 딜로이트 안진이 평가한 가격이 40만 9천 원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훨씬 높네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24만 5천 원에 샀는데 딜로이트 안진이 평가한 가격이 40만 9천 원이었고 네. 그게 뭐 시세를 따지면 한 2조? 2조 천억 정도 되는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풋옵션 행사 가격인 그 40만 9천 원대로 네.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너네들이 소송을 했는데 여기 중재재판부에서는 신창재 회장은 그 풋옵션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너네들이 패소한 거야. 그리고 우리 신창재 회장이 이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근데- 교보 쪽에서는 예.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에 이제 어피니티 쪽에서는 우리가 국제중재 소송을 제기를 한 이유는 40만 9천 원의 풋옵션 가격으로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근본 취지가 아니고 네. 이 풋옵션의 그 법적인 그 유효성을 신창재 회장이 계속 부인을 하니까 이 풋옵션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네. 중재재판부에서 이 풋옵션의 유효성을 확인을 해줬다. 그건 중재재판부에서 이 풋옵션 유효한 거다. 너희들 계약한 거 맞다. 신창재 회장이 주주간 계약 위반했다 했고 이 풋옵션 유효하니까 이 주주간 계약대로 이 풋옵션을 어피니티 쪽에서 실행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이제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중재재판소의 판결은 풋옵션은 유효한데 그 가격은 한번 생각해 보자. 네. 생각해 봐라 다시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풋옵션이 유리하다는 판결에 대해서는 어피니티가 우리가 거봐라. 우리가 얼마나 정당하게 풋옵션 행사했냐 이런 거고
그 가격 40만 원 넘는 그 산정 가격에 대해서는 이건 뭐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 이렇게 판정한 거네요. 그건 원래 근데 가격은 서로 다를 수도 있으니 너희가 하나 내고 우리가 하나 내고 맞춰보고 나서 크게 차이 안 나면 반반 섞고 크게 차이 나면 또 한번 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다 그렇게 해봐야지.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중대재판부의 의견은 뭐냐면 어피니티 네 말이 좀 더 많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뜻 같은데요. 중대재판부의 의견은 네. 자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분명히 어피니티 쪽에서 그 평가 가격 내고 신창재 회장 쪽에서 평가 가격을 내서 10% 이내냐 10%를 벗어났느냐에 따라서 그냥 평균에서 그냥 하든지. 정해버리느냐 예. 아니면 제3의 기관으로 가느냐 예. 주주간 계약에 이렇게 명확한 프로세스가 있는데 지금 그 신창재 회장 쪽에서 이 풋옵션의 무효를 주장을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 지금 어피니 쪽에서 주장하는 40만 9천 원을 우리 중재재판부에서 이거 결정 못 해준다. 40만 9천 원의 풋옵션 행사하고 신창재 회장은 40만 9천 원에 해당하는 한 2조 원을 24% 어피니티가 가진 지분을 매입을 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명령을 못 한다. 주주간 계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풋옵션은 유효하니 주주간 계약에 따라서 실행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 풋옵션은 유효하다는 게 중재재판부의 기본적인 의견이에요. 신창재 회장이 지금 이 풋옵션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거는 풋옵션이 유효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주주간 계약에 따라서 정해진 프로세스가 있으니 지금 당장 신창재 회장이 주머니에서 2조 원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어피니티한테 줄 필요가 없다. 아하.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하라. 진행해라는 근본적인 뜻이네요. 취지는 그거죠. 그렇죠. 중재재판부도 이상하네. 그 당연한 얘기를 왜 굳이?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냥 보고 그래 계약서대로 해. 이거네. 근본적으로는 이제 왜 여기 갖고 왔어? 계약서 풋옵션은 써놓고. 유효하다는 거예요. 네. 풋옵션은 유효하고 주주간 계약의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창재 회장은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건 맞으니까 네. 그 프로세스대로 가라. 네. 또 이제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예. 굉장히 중요한 그 돌발 변수가 하나 생겨요. 그래서 이게 예. 돌발 변수가 국제 중재 소송 중에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기냐면 이 신창재 회장 쪽에서 그 18년 11월 달에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딜로이트 안진을 시켜가지고 평가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40만 9천 원의 그 주당 평가 가격이 나왔는데 네. 이게 부풀려졌다. 부풀려졌다. 왜 부풀려졌냐면 풋옵션 행사 시점은 18년 10월이니까 예. 그 18년 10월로부터 이렇게 역산을 해가지고 뭐 1년간의 교보 생명의 뭐 재무적인 수치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이 기산 시점이 18년 6월이다 6월. 풋옵션 행사 시점인 10월부터 이렇게 역산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18년 6월부터 역산을 했다? 해서 평가하는 바람에 아. 이제 부풀려졌다. 40만 9천 원으로 이제 부풀려졌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부풀린 가격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고발을 하는 거죠. 예. 검찰에 이제 고발을 하는데 검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뭐냐면 어피니티 컨소시엄에서 딜로이트 안진의 그 밸류에이션에 너무 깊숙이 관여를 했다. 그래서 이 회계사들이 교보 생명의 그 밸류에이션을 독립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사실상 그 주도한 아니면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 정해놓은 대로 단순히 이렇게 계산만 한 그런 역할밖에 수행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그 딜로이트 안진 회계사 3명하고 이 컨소시엄 관계자 3명을 그냥 기소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피니티가 설계자였고 그 딜로이트 안지는 거기에 따라서 숫자만 맞춘 거다. 네, 그런 게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한 거죠. 검찰의 이제 주장이죠. 그렇게 해서 기소가 돼가지고 지금 공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거 지금 그 공판을 한 6번을 했어요. 지금 네. 하면서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입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제 경험상 어피니티가 많이 관여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 어피니티가 돈을 주고 산정하라고 했을 거 그렇기도 아니겠어요. 하고 어피니티는 되게 궁금하기도 할 거고 도대체 교보한테 얼마를 달라고 해야 되냐. 나 보면 야, 이거 좀 더 지금 교보 가치 좀 더 높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세요. 자꾸 그랬을 거고 돈 받은 회계법인은 고객이 좀 높여보라고 하니 그렇지. 최대한 회계라고 유리하게 하는 게 이렇게 해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되는 거니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보기도 하고 또 갖고 가서 묻기도 하고 네. 이걸 안 했다면 서로 그러니까. 직무유기 같은데 또 회사 안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많이 회계법인의 가격 산정 의뢰하면 물론 아무래도 그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는 안 되지만 물론 그래서는 안 되나. 아무래도 팔이 이렇게 약간 안으로 굽듯이 예. 어피니티 쪽의 돈 입장은 사람. 그 의뢰인하고 용역 수행자 간에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수준의 그 협의고 커뮤니케이션이었다. 그 주장이죠. 근데 이게 뭐 이런 거죠.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 기업들 그 이렇게 일반 기업들 보통 밸류에이션 할 때 그 제일 많이 쓰는 게 그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고 해서 네. 그 미래의 회사가 창출하는 그 현금 흐름을 그냥 지금 현재로 땡겨와서 할인한 그 DCF라고 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좀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예. DCF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현금 흐름을 한 5년 정도, 그 최대한 5년 정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물론 뭐 한 10년까지 하기로 하지만 그 신뢰성이 전혀 없습니다. 5년도 사실 어렵죠. 네. 추정해서 한 5년 정도 이후까지 이 정도 벌 것 같으니까 그 가치를 지금 땡겨서 할인해서 그럼 넌 그렇죠. 가치가 얼마 네. 이렇게 따지는 거군요. 우리 글로벌 모니터는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내년이 아니라 뭐 올 연말에 송년회를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예. 그래서 네. 근데 보험사 같은 경우는 보험사의 자산이나 부채 같은 경우는 특히 보험사 자산 같은 경우는 보험사가 뭐 이렇게 굉장히 장기채를 많이 또 그 매입을 하기 때문에 보험사 자산 부채 같은 경우는 20년, 30년 정도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 보험 계약 자체가 보험 컨트랙트 자체가 뭐 20년, 30년 네. 이렇게 초장기적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 적용하는 그 DCF 같은 경우는 그거는 적용을 하기가 그게 어렵고 또 만약에 그 보험사 내부의 그 데이터를 그 평가자가 그걸 다 확보를 할 수 있다. 뭐 보험 계약 내용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이 회사는 어떤 상품군이 많이 팔리고 해약률이 어떻게 되고 이 보험 계약자들 중에 사망률이 어떻게 된다든지 또 연령대로는 어떤 연령대에서 이 보험회사에 많이 가입하고 있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평가자가 알고 있으면 또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뭐 외부인한테 주겠어요? 보험회사가 잘 안 주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들 같은 경우는 내부에 계리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계리사들은 그 내부 직원들이니까 뭐 해마다 이제 자기 회사의 자체적인 뭐 그 계약이라든지 회사의 자산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를 해서 그 내재 가치 평가를 하죠. 네. 그 embedded value라 그래가지고 스스로 이제 내재 가치 평가를 하게 되지만 외부 평가자들은 이러한 그 데이터가 없죠. 그러니까 그 딜로이트 안진이 교보생명 그 밸류에이션을 할 때 예. 평가한 방법이 그 상대가치 평가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PB나 PE, 그러니까 순자산 또는 이제 회사의 그 이익, 순이익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다른 보험사들. 그러니까 삼성생명이나 한화나 뭐 ING생명 지금 이제 오렌지라이프 이런 회사는 회사가 가진 순자산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몇 배니까 이걸 교보생명에 적용하면 교보생명의 지금 순자산이 몇 배인데 삼성 기준으로 보면 이게 회사 주가가 얼마 정도 되고 뭐 한화생명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얼마가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순자산하고 그 다음에 회사의 그 어닝 순이익 요거를 이제 상대가치 평가하는 방법을 썼는데 그 딜로이트 안진에서 그래도 지표를 좀 하나를 더 쓰자 예. 해가지고
그 이 교보생명의 그 보험 그 계약 자산 네. 계약 자산 대비해서 다른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이나 뭐 오렌지라이프나 또 뭐 미래에셋생명이나 동양생명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해서 요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네. 이걸 돌려 가지고 이제 숫자를 뽑아냈는데 네. 이 과정에서 그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4개잖아요. 예. IMM도 있지, 어피니티도 있지, 뭐 그 베어링도 있지, 또 뭐 저 싱가포르 투자청도 있으니까 아까 이제 이진우 프로가 말한 것처럼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풋옵션 행사 가격이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어피니티 같은 경우도 그러면 상대 평가를 하는데 이 보험사가 국내에 상장된 보험사가 5개인데. 이 상대평가 보험사로 어떤 걸 지정을 할 거냐. 그러면 그렇죠.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 ING, 오렌지라이프까지만 할 거냐. 아니면 미래에셋생명이나 동양 그 생명까지도 넣어줄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 평가 대상 이제 피어 그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IPO 할 때도 중요하잖아요. 네. 누구랑 우린 같은 그렇죠. 친구냐. 예. 그러니까 깐부. 그래서 이제 이 깐부 그룹, 피어 네. 그룹을 네. 어디를 선정을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도 했고. 예.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뭐 P를 쓸 거냐, P를 쓸 거냐, 아니면 또 다른 거 또 집어넣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런 그 의견들을 자주 교환을 한 거는 맞다. 근데 그것은 의뢰인하고 뭐 용역 수행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과정인 것이지. 네. 그 가치 평가를 의뢰를 하면서 완전히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차단된 상태에서 네가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어피니티 쪽에서 이제 네. 항변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또 교보 쪽에서는 일반적이지 않다. 일반적이지 않고 좀 과도하다. 과도하고 사실상 그 어피니티 컨소시엄 쪽에서 너무 깊이 이렇게 관여한 그런 흔적들이 예,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재판, 이 지금 형사 재판이잖아요.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니까 이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느냐, 무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풋옵션 그 행사 문제가 좀 꼬일 수도 있죠. 이게 그러니까 기소는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소가 검찰도 돼서 지금 아예 공판이 한 6차례 정도 진행이 돼 있죠. 네. 검찰은 뭔가 약간 이렇게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소를 한 거고. 예, 검찰은 처음에 교보생명이 그 고발을 할 때는 네. 40만 9천 원의 가격이 부풀려졌다. 그래서 평가 방법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특히 그 평가 기산일이 풋옵션 행사 시점이 아니고 좀 더 앞으로 가가지고 18년 6월 달부터 하니까 그거는? 의도적으로 부풀렸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지금 검찰은 이 평가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 부풀려졌다, 부풀려지지 않았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없이.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이 이제 회계사는 이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직무를 수행할 때 완전히 그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이게 독립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게 공인회계사법 위반이고 정말로 독립적으로 재판부에서 야, 이건 독립적으로 된 게 아니고 이런 FI 쪽에 어피니티 쪽에서 이걸 주도를 했고 여기에서 제시된 대로 진행이 됐다는 만약에 그런 판결 결과가 나온다면 이 풋옵션 행사 가격 40만 9천 원이 이제 이게 이제 근거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뭐 항상 항용할 수 있는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인정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고 네. 설령 그 FI 쪽에서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을 그 딜로이트 안진에서 했다고 하면 딜로이트 안진 입장에서는 뭐 그 의뢰자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받아보고 예. 뭐 배척할 거는 배척하고 수용할 거는 수용해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평가를 한 걸로 재판부가 판단을 한다고 하면 이 딜루트 안진의 풋옵션 이 가격은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어피니티 쪽에서 그 이 풋옵션 그 이행 그 청구 가처분을 지금 저번 달에 내놨어요. 법원에 그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신문이 있었고 예. 서로 간에 공방이 좀 있었고 지금 아주 빠르면 이달 다음 달 그러니까 다음 달 그러니까 연내로는 이 풋옵션 이행 청구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겁니다. 예. 그런 변수가 하나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회계사들에 대한 그 형사 재판 이 결과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죠. 맞물려 있네요. 그러니까. 맞물려 있네. 맞물려 있는데 네. 근데 둘이 어떻게 알았어? 둘이 이렇게 서로 야 얼마 나왔어? 그러면 이 정도 나왔어. 아, 조금 더 올려봐. 뭐 이런 얘기가 오간 게 어떻게 검사한테 갔을까요? 압수수색을 해봤나 보네요. 아니요. 이번에 그 압수수색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요. 예. 압수수색은 들어가지 않았고 어피니티 쪽에서 그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피니티 쪽에서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 못 했나 되리라고는 보다. 이제 생각을 하지 않고 와. 일단은 검찰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회계사를 소환해 가지고 네. 조사하면서 이미지 이제 촬영식으로 하면 받을 수 있겠네. 당연히 이제 그 자료들 이렇게 제출을 하죠. 너네들 이거 오가님이 밸류션 할 때 좀 어떻게 보세요. 했냐 하면서 이제 그런 자료들 그리고 어차피 그 교보에 협조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또 딜로이트 안진에서 교보에 협조 요청 들어가면서 이제 서로 그 주고 받은 뭐 메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이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종합해서. 야, 그러니까 저희는 의뢰가 와서 가격을 산정한 겁니다. 우리가 뭐 이상하게 한 거 아닙니다. 그럼 뭐 너희들이 왔다 갔다 한 건 내놔봐. 의뢰 온거 갖고 와봐. 그러니까 내놨더니 이제 의뢰 왔던 이걸 이만큼 주는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 하고 포인트가 달리 이제 소송을 한 거네. 그렇죠. 어떻게 40만 9천 원이 이제 나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40만 9천 원이 나온 이제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밸류에이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아하. 또 뭐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을 우리 쪽에서 뭐 개진을 했고 딜로이트 안진에서 이런 거는 수용을 해줬고 이런 거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라고 이제 그 제출된 그 자료를 보고 아하. 이거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많이 관여한 것 같은데 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이렇게 누가 검사 출신 누가 검찰에서 조사받는 법 이런 책도 썼다 그러잖아요. 네. 무조건 모른다고 하고 무조건 묵비권 행사하고 휴대폰은 던져버리고 하여튼 너희들은 마음대로 해. 난 협조 못해. 그게 최선이다. 최선이다. 뭔 말만 하면 걸린다.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봐주고 그러는 거 없이 오히려 협조하는 과정에서 죄만 더 커진다. 그들은 프로페셔널이다. 그걸 기억해라. 또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교훈이네요. 지금 이제 엊그저께 교보생명이 IPO를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내년 상반기까지 IPO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어피니티 쪽에서는 그 진정성 없는 그 IPO 추진이다. 옛날에도 신창재 회장이 궁지에 몰리면 IPO를 추진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그 회피를 해왔기 때문에 네. 다른 거 필요 없다. 어피니티 쪽에서는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주주간 계약만 이행을 해라. 주주간 계약대로 계약에 해라. 따라서 주주간 계약에 따라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을 선정을 해서 가격을 달라. 그거죠. 그러니까 어피니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18년 11월 달에 딜로이트 안진 용역을 해서 풋옵션 가격을 제시를 했는데 네. 지금 이 풋옵션 가격이 뭐 불법이다, 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고발을 한 게 작년 말께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정말로 이 딜로이트 한진의 이 용역이 문제가 있었다면 그 당시에 당연히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됐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굉장히 애매한 이유로 뭐 몰랐다 또는 뭐 그 무효다 뭐 이런 식으로 피해가고 하다가 갑자기 2020년 들어와 가지고 이 기산점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부풀려졌다는 식으로 검찰 고발하고 네. 또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이거 저기 왜 FI 쪽에서 그 밸류에이션 그 산정에 너무 깊이 개입했다는 이유로 기소까지 하고 이게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었으면 밸류에이션 평가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 당시에 그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계속 피해 다니고 그래서 심지어 국제중재소송까지 갔는데 국제중재소송 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하고 하는 거는 이게 순서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IPO를 한다고 저도 이제 기사도 보고 했는데 교보생명이 IPO를 만약에 실제로 성공해요. 그러면 그걸로 어피니티가 뭐 그래 그럼 상장했으면 그걸로 내가 시장에 팔고 끝내지 뭐 이렇게 하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피니티와의 이그 풋옵션 소송이 해결되지 않으면 IPO를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요. 네. 벌써 상장 예심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대 주주하고 2대 주주가 지금 풋옵션 가지고 싸우고 있고 네. 재판 결과에 따라서 회사에 이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네. 이걸 거래소에서 그 상장 예심을 통과시켜 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풋옵션은 네. 어피니티 쪽에서는 철회를 할 수는 있어요. 이게 뭐 철회 불가능한 풋옵션은 아니기 때문에 저 교보 신창재 회장하고 합의를 해서 철회는 할 수는 있죠. 이렇게 철회를 하고 서로 합의를 하고 원만하게 어떤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면 바로 IPO를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어피니티 입장에서는 전혀 이 교보생명의 IPO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없어요. 신창재 회장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습니다. 네.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8년 11월 달에 그 어피니티가 풋옵션을 행사를 하고 나서 한 3주쯤 이제 지났을 때 갑자기 그 JP 모건 애들이 그 어피니티를 찾아와요. 이제 똑똑똑 하면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세요? 그랬더니 신창재 회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래서 왜 왔어요? 그랬더니 ABS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우리 차에는 ABS 브레이크 다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자산 유동하라고 아시죠?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뭐 한번 설명해 보라고 앉아서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 계속해서 그 어피니티 쪽에서 그 풋옵션에 응하라고 계속 촉구를 하니까 신창재 회장 쪽에서 그 무슨 3가지 방안이라면서 어피니티 쪽하고 전혀 상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언론에다가 이 교보생명 FI들이 가지고 있는 교보생명 지분 해결 방법으로 우리는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다 하면서 그 3가지 방안에 대한 보도 자료를 팍 뿌려버려요. 그러니까 어피니티 쪽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언론에 이제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온 거죠. 물론 언론 보도 나가기 얼마 직전에 우리가 언론에 이런 것을 배포를 하려고 한다는 이제 그런 통지는 했겠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FI들이 가지고 있는 교보생명 지분 24%를 유동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걸 기초 자산으로 해가지고 투자자들을 모으는 거지. 투자자들을 모아서 그 유동화를 이제 시키는
그 ABS 네. 상품, 네. asset 그 backed security 상품으로 이제 이 자산을 유동화를 시키는 방법을 JP 모건에서 고안을 한 거죠. 야. 고안을 해가지고 이상한 뭐 JP 모건이네 뭐 이런 그 선수들이 이런 거 고안해가지고 어디 찾아다니면서 막 상품화 시키고 키코 그런 거 아닙니까? 키코도 저가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갖고 와가지고 네. 그렇게 호락질 네. 저기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유동화라는 건 유동성이 없는 걸 유동화하는 건데.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산이 있으면 산을 조각조각내서 판다든가 이런 네. 식으로. 네. 근데 교보생명 담보를 지분은 이미 유동화되어 있는 시큐리티인데 팔면 되는데. 아니, 이제 팔면- 비상장 주식이니까. 그렇다고 비상장 주식을 더 유동화할 수 있는 방법이 상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데 비상장이 비상장으로 계속 남아 있고 쪼개져 있는 걸 뭘 더 유동화한다는 거죠? 모아서 다른 근데 사람한테 이건 팔아. 시큐리티 백드 시큐리티가 되는 거잖아. 모아서 다른 사람한테 팔면 그걸 왜 사? 그 말은 어피니티 니네 갖고 있는 거 딴 사람한테 그 팔아줄까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적을 수 있는 이제 거죠. 왜 사지? 그러니까. 이걸 일단은 뭐 이 교보 생명 지분 24%라는 것을 뭐 이제 그 유동화 회사에 집어넣겠죠. 근데 이게 이제 가치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이게 가치가 있다고 보고 그 유동화 회사에 이제 이전을 시켜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적절한 어떤 금리 수준, 금리 같은 걸 이제 뭐 3%, 4%, 5% 예. 금리를 붙여서 이 그 교보생명 지분이라고 하는 에셋이 백트하는 그런 이제 금융 상품으로 만들어서 투자자들한테 팔겠죠. 그러면 투자자들 중에서 이 조건이 좋다. 이거 요즘 3%도 어려운데 이게 예를 들어서 5% 지금 금리 조건이다. 그런 것 같으면 그 이 상품에 뭐 투자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한테서 돈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이걸 저기다가 이제 줘버리는 거죠. 줘버리고 저기 나가라. 저 FI들한테 주고 그러면 여기 그 원리금 상환 문제는 신창재 회장 쪽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신창재 회장 쪽에서 이걸 책임져야 되는 거죠. 유동화로 ABS 유동화로 FI 너네들은 빠져나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원리금 투자자들 원리금 상환 같은 거는 전부 다 그 신창재 회장이 책임지겠다. 야. 교보생명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이게 네. 이 풋옵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교보생명하고 FI들이 뭐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그게 아니고 신창재라고 하는 개인하고 지금 그 이 FI들하고의 문제인 거예요. 원래 돈은 왜 빌렸어요? 그럼 신창조 회장은? 신창재 회장이 돈을 빌린 게 아니고 주주간 계약을 해준 거예요. 자기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네. 내 백기사로 들어와라. 우리 주식을 사라고 한 아 그럼 거겠죠. 그럼 유상증자를 통해서 어피니티한테 넘긴 겁니까? 아니 넘긴 게 아닐 것 같고. 그 대우 인터내셔널이 네. 교보생명의 2대 주주였거든요. 아, 신창재 회장이 36%, 대우 인터내셔널이 24%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대우 인터내셔널이 해외 사업한다고 돈이 필요하니까 네. 이 교보생명 지분을 팔려고 이제 공개 매각에 나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창재 회장이 보니까 저 구찌가 큰 지분인데 그거 괜히 엄한 저게 사람 가져가면. 어떤 특정한 어떤 한 집단이 갖고 가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살살살 좀 네. 이렇게 간지러 가지고 이렇게 지분을 모으면 자기 36%보다도 더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야 이거 경영권에 상당히 위협이 되겠는데 해서 보니까 이제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저거를 이제 그 낙찰을 이제 지분을 낙찰 받았으니까 예. 야 그 우리 저 주주간 계약하자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어피니티 컨소시엄도 그런 걸 보고 들어갔겠죠. 뭐 신창재 회장 뭐 지분 뭐 36%밖에 안 되네. 그러면 우리가 이 지분을 인수하면서 신창재 회장하고 주주간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어떤 풋옵션 권리를 확보를 해서 최소한 나중에 원금 보장은 받을 수 되겠다. 있겠다. 해서 어피니티 컨소시엄도 그런 걸 보고 이 지분을 인수를 한 거고 1조 2천억에 인수를 한 거고 또 신창재 회장도 뭐 어차피 뭐 FI들이니까 이거 뭐 적당히 이제 가격 보장만 나중에 엑시트 가격 보장만 해주면 나의 그 경영권 그 의결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찬성을 해줄 거고 하니까 이제 교보생명의 1, 2대 주주로서 주주들끼리 주주간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럼 교보생명 이번에 IP 상장하겠다는 계획을 뭐 발표했다. 뭐 그래서 이 상장으로 어피니티와의 분쟁은 끝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아니요, 기사들은 저 좀 이상한 기사네요. 그렇게 많이 돼 교보생명에서 있던데. 교보생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교보생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 어피니티 너네들 뭐 계속 지금 해달라고 하는 게 뭐 IPO를 안 해서 엑시트를 뭐 못하고 못하면서. 있다고 하니 우리 뭐 IPO 할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할 테니까 그 털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그거고 지금 어피니티 쪽에서는 일단은 우리는 신창재라는 사람 절대로 믿지 않는다. 왜? 그때 JP 모건 애들이 아까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ABS 회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ABS로 그 엑시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얼마예요? 주당 얼마야니까 25만 원은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무슨 개소리야. 우리가 산 게 24만 5천 원인데 기껏 뭐 ABS니 뭐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25만 원은 좀 안 되면 24만 원 5천 원이면 그냥 본전 먹고 나가라는 소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어피니티가 받아들이겠어요. 그 시점에서. 딜로이트 한진이 지금 40만 9천 원에 평가한 가격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그걸 던져놨는데 JP 모건이가 와가지고 25만 원은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피니티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창재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구나 하면서 완전히 신뢰가 깨져버렸죠. 그러니까 이번에 IPO 한다는 것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다 필요 없고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된다. 지금 많은 그 주주 간 계약들이 있고 뭐 사모펀드와 사모펀드 간에 또 사모펀드와 기업 간에 기업 간에 그 주주 간 계약이 있는데 이 주주 간 계약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깨져 버리는 거는 이 자본시장의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냥 쉽게 그렇게 타협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국제중재소송에서도 판정이 났기 때문에 풋옵션의 유효성이 법적 유효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그냥 법적으로 가자. 법적으로 가자. IPO 한다고 하지 말고 IPO 하기 전에 이 풋옵션 이 프로세스부터 밟아라.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가 차후에 그 어떤 너네들하고 대화를 하든지 액션에 나설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처음에 신창재 회장은 이거를 본인이 돈 있으면 본인이 다 사고 싶었을 거고 대우 인터내셔널 돈만 있으면 그냥 사죠. 돈이 없어서 그렇게 돈이 없어서 돈이 없죠. 돈이. 그럼 다른 누군가가 사가면 불안하고 싫으니 그렇죠. 백기사를 끌어들였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친했을 어피니티한테 당신들이 좀 사고 있다가 혹시 있으면 나한테 내가 넘겨라. 그렇죠. 아니면 IPO 시켜줄게. 그 얘기했을 텐데 그러면 이분들은 나 이거 네가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 라고 하면 신창재님은 그게 애초에 두려웠다면 그렇죠. 야 아니야 내가 다시 사줄게 미안해 그러지 않겠어요? 그 대상이 돈이 없잖아요. 상황이 안 돼? 사주려고 그래도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신창재 회장은 이 지분을 우호 지분으로 갖고 싶어서 지금 이 일을 한 건데 그럼 어피니티는 자꾸 신창재님한테 팔려고 할 게 아니라 야 애초에 이 일을 왜 시작했어? 이 지분이 신창재 님 우호 지분이 아니게 될까봐 신창재님이 이런 거 하는 거니 우리 약속 안 지키면 여기서 자꾸 달라고 하지 말고 어디 뭐 삼성생명에 넘긴다든가 혹은 신창재님이 무서워할 만한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한 어떤 그 시나리오 그걸 하면 되잖아요. 그냥 넘기기. 본인들이 24만 몇천 원에 샀으니 모르겠어요. 주주간 계약으로 그렇게 못하게 돼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원매자가 맞아요. 그거는 어피니티가 그 컨소시엄이 가지고 있는 지분 24%를 누군가가 어피니티가 흡족해 할 만한 가격을 제시를 한다면 그쪽으로 넘겨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돼요. 네. 그러니까 어피니티 입장에서도 그걸 안 알아본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이거 골치 아픈데 보니까 신창재 회장이라는 분이 좀 간단찮은 것 같고 하니 어디 그 제3의 어디 그 매입 의사가 있는 대로 근데 그거를 누가 사겠어요. 그 지금 이런 상황에서 덜컥하고 그 지분을 그러니까 이 지분을 그 덩어리 지분을 사는 거는 엑시트를 염두에 두잖아요. 엑시트 방안이 없는데 회장은 IPO 의지가 없고 그러면 저거를
어피니티 거를 사. 그럼 뭘 보고 사요, 어피니티 거를? 뭘 보고?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시청자님은 왜 그랬을까? 누구라도 이거는 안 살 것 같은데 대우가 팔 때 이건 왜 두려워했을까? 뭐를? 그냥 알아서 대우가 알아서 파세요. 누가 사가든 그럼 될 거를 그때만 해도 그냥 IPO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IPO를 하려고 그랬나? 그리고 이분들도 그때는 IPO에 대한 어피니티 이분들도 IPO에 대한 생각이 신창재님 개인 재산으로 자기들 풋옵션을 받아주리라는 생각은 안 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 돈이 어디서 갑자기 생겨? 풋옵션은요. 네. 풋옵션은 행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IPO를 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절대적인 수단이지 절대로 우리는 풋옵션이 행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풋옵션은 글자 그대로 최후의 수단입니다. 최후의. 오케이. IPO 하라는 건데 IPO 하라는 거예요. IPO.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신창재 회장님이? 그때 이제 대외적인 여건이 안 좋았죠. 저금리에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보험회계 문제 등등등 뭐 그런 것도 안 좋았고. 그때 IFRS 17이라는 그다음에 IPO를 하게 되면 지분 희석이 되잖아요. 네. 워낙에 지분율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IPO를 하게 되면 본인 지분율이 희석되는 거 그것도 엄청나게 싫었을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IPO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꼬였는데 교보의 다른 회장님의 스멜이 난다. 남양생명이라고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간접 경험이에요.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네. 이런 이야기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내가 굳이 이런 경험 안 하더라도 야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구나. 이 규모가 커지든 작아지든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네. 아 이런 계약할 때 이런 일까지도 감안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아는 건 사실 이런 얘기 못 들으면 본인이 당해보면서 인생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유익한 프로입니까? 네. 재밌었습니다. 아주. 생존을 위한 어른들의 EBS 3프로TV의 컴퍼니 백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모니터의 김수원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난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